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부속 도서관에 가서 수레바퀴 아래서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짓고 이순학이 옮겼습니다. 요제프 기벤라트 씨는 중개업과 대리업을 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는 별다른 장점이나 특성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장사수완이 뛰어났고 돈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에게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과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족 묘가 있었다. 종교의식은 다소 개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치렀지만 신과 높은 관료직의 사람들을 적당히 존경할 줄 알았고 시민사회의 예의 범절에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기벤라트 씨는 가끔 술을 마셨지만 취한 적은 없었다. 때로는 의심을 살 만한 짓을 하기도 했는데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부유한 사람들을 그를 졸부라고 욕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독수리 주점에서 열리는 볼링 게임에 참석했다. 빵 굽는 날이나 고기나 스튜를 먹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값이 싼 담배를 피웠지만 식후나 일요일에는 고급 담배를 피웠다. 기벤라트 씨의 내면은 속물이었다. 젊은 때의 감상적인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처럼 변해버렸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아들에 대한 자부심,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끔 느낀 값싼 동정심이 그에게 남겨진 따뜻한 감정의 전부였다. 그는 매사에 융통성이 없이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이익을 먼저 따졌다. 독서는 신문이면 충분했고 문화 감상의 욕구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아마추어 배우들의 연극이나 서커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가 이웃에 사는 어느 누구의 이름이나 집을 바꾼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집중했던 뛰어난 능력과 일물에 관한 끝없는 시기, 일반적이지 않거나 또 자유롭고 세련되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은 이 도시에 사는 다른 가장들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의 적대감은 치졸한 질투심에서 발현되었다. 이 정도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다. 신랄한 풍자가의 입담으로만이 천박한 생활과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기벤라트 씨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스 기벤라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이었다.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겨서 다른 아이들 속에 섞여 있어도 언제나 쉽게 눈에 띄었다. 슈바르트발트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수재가 배출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좁은 동네를 떠나 넓은 세상에 성공을 거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다. 한스의 진진한 눈빛과 총명해 보이는 이마, 당당한 걸음걸이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일까? 어머니로부터일까?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여러 예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생존해 있을 때 별다른 특징은 없었고 병치레하느라 힘없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았을까? 그건 더더욱 아니다. 지난 800에서 900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수재나 천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한 불꽃이 떨어진 것이다. 이 마을에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관료들이나 교사들 가운데 젊고 영리한 사람들만이 신문을 통해 그러한 교양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에서는 차라투스라의 이야기를 모르더라도 교양 있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틀에 박힌 관습이 그들의 생활을 지배했다. 만족하며 지내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공업자에서 공장주가 된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이들은 관료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인사하며 친분을 다지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어울릴 때에는 그들을 인색한 놈, 석이놈이라고 비난했다. 마을 사람들은 관료들에게 굽실거렸으나 돌아서서는 비아냥거리며 흉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 관료로 만들려는 희망찬 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했다. 자녀들은 대부분 라틴어 공부에 쩔쩔매고 낙제를 거듭하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했다. 그러나 한스의 재능은 확실히 남달랐다. 교장 선생님들도 마을 사람들도 목사도 학교 친구들도 모두 그가 뛰어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써 그의 장래는 확실히 정해진 셈이었다. 슈바벤 지역에서 부자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재능 있는 아이들 앞에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그 외길은 주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튀병겐의 수도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해마다 각 지방에서 40~50명의 소년들이 이와 같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거쳐갔다. 이 소년들은 나라의 후원 아래 인문과학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이렇게 8~9년을 보낸 뒤에는 보다 긴 두 번째 삶이 향해 나아갔다. 그 두 번째 삶이란 그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갚아나가는 것이었다. 몇 주 뒤에 주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 시험은 각 지방의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되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수험생들에게 보낸 각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시험 장소인 도시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한스는 마을에서 그 치열한 경쟁에 참여한 유일한 소년이었다. 그 명예는 대단했는데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한스는 매일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받고 뒤이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리스어를 따로 배워야 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마을 목사가 라틴어와 종교학 복습을 도와주었다. 게다가 일주일에 2번은 저녁 식사 후에 수학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한편 한스는 지나친 공부와 정신적 부담으로 청소가 메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수업 시각 1시간 전에 종교의식에 참석해야 했다. 그 시간에는 감동적인 질문과 답변을 암송함으로써 종교적인 신선함을 가슴 깊이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스는 그 시간이 주는 축복을 팽개쳐버렸다.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연습 문제를 문답책 사이에 몰래 끼워놓고 1시간 내내 공부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시간 내내 불안하고 초조했다. 담임 목사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자기 이름을 부를 때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답변을 해야 할 때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도 그의 답변은 정확하고 또렷하여 담임 목사를 흐뭇하게 했다. 시도교단의 마울브론 수도원은 주의 북서쪽 숲이 우거진 언덕과 작고 조용한 호수 사이에 있었다. 이 수도원은 수백 년 동안 이와 같은 주변의 푸르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또한 이 아름다운 건물은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왔으며 누구나 살아보고 싶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 마울브론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높은 담장 사이에 그림과 같은 문을 지나 넓고 조용한 뜰로 들어서게 된다. 그곳에는 물을 뿜는 분수와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 있었다. 뜰의 양옆으로는 오래된 석조 건물이 있고 가운데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교회 본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지붕에는 종이 매달려 있는 뾰족한 탑이 있었다. 잘 보존되어 있는 교회 본당의 회랑한 예술작품과 다름없었고 예배당 옆에는 멋진 분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아한 십자형 천장을 가진 성직자 식당, 기도실과 담화실, 평신도 식당, 수도원장의 저택, 2개의 교회당이 늘어서 있었다.
그 밖에도 그림 같은 담장, 정원, 물레방아와 저택들이 그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수도원을 에워싸고 있었다. 넓은 앞들의 나무 그늘은 고요했으며 점심 식사 후에 휴식 시간에만 잠시 활기를 띠었다. 건물에서 나온 젊은 학생들은 운동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다 휴식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도원을 유익한 삶과 기쁨의 장소라고 여길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착한 사람들의 즐거운 사색을 통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멋진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언덕과 숲 뒤에 숨은 채 세상과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신학교 학생들에게만 문을 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했다. 도시와 가정의 어수선한 환경과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외에도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삶의 참다운 목표를 세우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학문을 접함으로써 정신의 살을 찌울 수 있었던 것이다. 기숙사 생활은 학생들 스스로 훈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는 학생들의 생활과 공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주면서 신학교 학생들이 남다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그 정신이야말로 슈바벤의 신학교 출신임을 나타내주는 확실한 징표였다. 어머니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서는 소녀는 그날의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스는 그렇지 못하여 별다른 감동이 없었다. 다만 다른 소년들의 어머니를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을 뿐이다. 침실로 쓰이는 넓은 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짐을 풀고 정리하느라 바빴다. 소년들에게는 번호표가 붙은 옷장과 책꽂이가 주어졌다. 사감이 소년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주의를 주었다. 모두가 옷을 펴고 속옷을 접고 책을 쌓고 신발을 정돈했다. 소년들의 준비물은 거의 비슷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문품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이름이 새겨진 세숫대야와 비눗값, 빗과 칫솔 등을 세면장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램프와 석유통과 식기도 가지고 있었다. 소년들은 매우 들뜬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아버지들은 웃음을 머금고 도와주다가 지루한 듯 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매우 열심이었다. 옷장에 옷가지를 넣어 깔끔하게 정돈했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새 속옷은 특히 아껴 입어라 3.5마르크나 주고 샀단다. 빨랫감은 매달 기차 화물로 붙이고 급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렴. 검은색 모자는 일요일에만 쓰도록 해라. 그리고 한 뚱뚱한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단추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도 들려왔다. 집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편지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잖니. 젊고 예쁜 한 아주머니는 옷장을 살펴보고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검푸른 전나무 숲에 드문드문 섞여있는 화렵수의 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차가운 강물에서는 아침마다 뽀얀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한스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다녔다. 그는 몸이 피곤한 데다가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피했다. 의사는 그에게 물약과 간유, 달걀을 먹으라고 했으며 냉수 목욕도 권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한스에게는 삶을 지탱해주는 의미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한스에게 석이나 기술자가 되라고 권할 생각이었다. 아직은 한스가 건강을 더 회복해야 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했다. 한스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고 흥분과 불안한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그러나 그 대신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끈끈한 늪에 빠진 것처럼 그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한스는 가을 들판을 헤매면서 계절의 거대한 힘을 느꼈다. 깊어가는 가을, 고요히 떨어지는 낙엽, 갈색으로 변한 초원, 새벽 안개, 시들어가는 식물들이 한스를 우울하고 슬프게 만들었다. 한스는 그것들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젊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삶에 집착하려 해서 괴로웠다. 한스는 나뭇잎들이 붉게 문드러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숲속의 희끄무레한 안개와 시들어버린 꽃만 남아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영과 낚시철이 끝난 후 낙엽으로 덮인 강을 바라보기도 했다. 춥고 쓸쓸한 강가에 남아있는 것은 가죽 공장의 억센 노동자들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과일즙을 짜고 나면 엄청난 양의 과일 찌꺼기들이 강물에 실려 떠내려갔다. 과일즙 짜는 농장과 물레방앗간에서 과일즙 짜기가 한창이었다. 이로 인해 마을 곳곳에서 과일즙 향기가 풍겨났다. 플라이크 아저씨도 앞찾기를 빌려와 물레방앗간에서 과일즙을 짰다. 물레방앗간 마당에는 앞찾기와 수레, 사과가 가득 담긴 바구니와 자루, 손잡이가 달린 큰 통과 양동이, 나무로 만든 지렛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앞찾기에서는 계속 삐걱이는 소리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났다. 대부분의 도구에는 초록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그 초록색은 주위의 여러 색깔과 어울려 풍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황갈색의 과일 찌꺼기와 사과 바구니, 푸른 강물과 뛰노는 아이들이 투명한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사과가 으깨지면서 내는 소리는 시큼한 침을 고이게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싶을 것이다. 가을 햇살 아래 방금 짜낸 싱싱한 과일즙이 호스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부탁하여 과일즙 한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한스는 노래를 마치기도 전에 가슴이 아파왔다. 아련한 추억이 괴로운 자책감과 함께 그를 애웠었다. 그는 소리내어 흐느끼면서 풀밭을 뒹굴었다. 약 1시간이 지난 후 날이 어두워졌다.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다. 한스의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혼자서 욕을 해댔다. 그러나 밤 9시가 되었는데도 한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등나무 회초리를 꺼내면서 중얼거렸다. 그놈이 이제 매를 맞을 만큼 컸다고 여기는 모양이군. 오기만 해봐라.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 밤 10시가 되자 아버지는 현관문을 잠그면서 다시 중얼거렸다. 밤새 쏘다닐 거라면 어디 한번 해보라지. 잘 곳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하지만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화를 내면서도 아들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함부로 돌아다니는 놈은 혼쭐이 나야 해. 틀림없이 술에 취했을 거야. 한심한 놈. 뼈마디가 으스러지도록 매를 맞아야 해. 그러나 아버지도 결국은 잠이 들고 말았다. 그 시각 아버지의 화를 돋우던 한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어두운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한스는 구역질과 수치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어둠 속을 흘러가는 한스의 야윈 몸위로 가을밤에 차가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시커먼 강물은 그의 손과 머리와 창백한 입술을 어루만져 주었다. 먹이를 찾는 수달이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을 뿐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스가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길을 잇고 발을 헛디뎠거나 물을 마시려다 넘어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름답게 빛나는 강물에 이끌려 물속으로 몸을 던졌는지도 모른다. 평화로운 밤의 차가운 달빛 아래서
피곤과 두려움에 짓눌려 죽음의 그림자를 따라갔을지도 모른다. 한스의 시체는 한낮에 발견되어 집으로 옮겨졌다.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회초리를 던져버렸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스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말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의 이마는 여전히 고왔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눈명을 가진 듯한 창백하고 영리해 보이는 얼굴도 그대로였다. 한스의 이마와 두 손에는 긁힌 상처가 푸르스름하게 나 있었다. 하얀 눈꺼풀이 덮인 고운 얼굴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으며 살짝 열린 입가에 떠오른 미소 때문에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장례식에는 기계공들과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한스는 다시 한번 유명한 인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라틴어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마을 목사도 왔다. 모두가 검은색 예복을 입고 비단 모자를 쓴 채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에서는 라틴어 선생님이 한층 더 우울해 보였다.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아이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뛰어난 학생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플라이크 아저씨는 한스의 아버지, 그리고 계속 울고 있는 안나 아주머니와 함께 무덤가에 남았다. 플라이크 아저씨가 말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기벤라트 씨. 저도 한스를 무척 사랑하고 아꼈답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학교도 시험도 모든 게 잘 풀려나갔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어요. 플라이크 아저씨는 묘지를 떠나고 있는 검은색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도 한스의 불행을 거둔 셈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스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러자 플라이크 아저씨가 말했다. 진정하세요, 기벤라트 씨. 저는 다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말했을 뿐이에요. 왜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마을 위로 푸른 하늘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고 전나무가 숲을 이룬 산들은 그리움을 안고 짙푸르게 서 있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한스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한스의 아버지는 쓸쓸함과 괴로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익숙한 삶의 터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한스 기벤라트와 함께 걸었던 중개소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